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스프링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그 프레임워크 개념, 프레임워크가 등장하게 된 배경, 지향하고자 하는 목표, 이런 거를 설명을 드렸는데, 가급적이면 여러분 그 강좌 하나당 하나 정도의 그 키워드는 좀 외워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프레임워크는 아키텍처다. 그 다음에 스프링은 컨테이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프레임워크는 아키텍처다라는 표현하고,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스프링. 자, 스프링을 이해할 때 컨테이너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번 수업에서는 그 컨테이너 개념을 이해하는 데 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스프링 프레임워크는요, 로드 존슨이라고 하는 개발자가 만든 오픈 소스 프레임워크입니다. 원래 그 EJB라고 하는 거를 이용해서 EJB라는 이 기술을 이용해서 뭔가를 만들어 보려고 했다가 로드 존슨이라는 개발자가 EJB를 이용하려고 했더니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일단은 스펙 자체가 너무 복잡하고 그 다음에 메모리도 너무 많이 쓰는 것 같고 비싸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EJB의 단점을 극복하고 만들어낸 게 이제 스프링이라는 프레임워크인데요. 그래서 스프링 프레임워크의 아이콘을 보면 이렇게 이제 봄 새싹 모양의 아이콘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EJB를 겨울로 봤던 거예요. 그래서 EJB 기반으로 만들어진 어떤 시스템에 있는 그 EJB에 갇혀 있는 그런 겨울에 살고 있는 개발자들이 빨리 따뜻한 봄으로 넘어왔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으로 프레임워크 이름을 봄으로 스프링으로 지었다고 합니다. 자, 아무튼 스프링이라는 프레임워크는 로드 존슨이라는 개발자가 만들었다라는 거 이름 정도는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뭐 그런 얘기들이 밑에 쭉 있고 자,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합니다. 스프링 프레임워크는요. 평범한 옛날 자바를 사용하면서도 EJB에서만 가능했었던 많은 일들을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자, 스프링 프레임워크가 사용하는 객체가 포조입니다. 포조, plain old java object고요. 단어 그대로 그냥 해석을 해버리면 평범한 옛날 자바 객체인 거죠. 자, 그러면 포조의 반대가 not 포조고요. 포조가 아닌 클래스도 있다는 거잖아요. 포조가 아닌 클래스들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기존의 어떤 자바 기술들, 예를 들면 애플릿, 서블릿, JSP, EJB 같은 이런 것들이 포조가 아닌 그런 자바 기술들입니다. 자, 그래서 스프링 프레임워크가 사용하는 클래스는 포조를 기반으로 한다. 자, 이 포조에 대한 설명이 우리 교재에도 나와 있는데요. 가장 그 전형적인 포조가 아닌 클래스가 바로 서블릿 클래스입니다. 서블릿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임포트 해야 할 인터페이스라든지 클래스들이 정해져 있고요. 반드시 퍼블릭 클래스로 작성해야 되고, 그 다음에 부모가 정해져 있어요. 이게 좀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이 서블릿 클래스를 만들려면 서블릿이나 제네릭 서블릿이나 HTTP 서블릿 중에 하나를 반드시 상속을 해야 되고요. 웹에서 사용하는 서블릿의 경우는 당연히 HTTP 서블릿을 상속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반드시 디폴트 생성자가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제일 중요한데, 라이프 사이클과 관련된 메소드들, 예를 들면 init, 서비스, to get, to post 또는 destroy 이런 메소드들을 적절하게 오버라이딩을 해야만 그 서블릿이 동작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렵게 생각할 게 없어요. 여러분, 그 포조가 아닌 클래스들, 가장 대표적인 서블릿 같은 포조가 아닌 클래스들은 반드시 정해져 있는 규칙이 있어요. 그 규칙을 개발자들이 외워서 그 규칙대로 작성을 해야만 서블릿 클래스를 메모리에 생성할 수 있고 사용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반대로 이런 규칙을 하나라도 지키지 않으면 그 객체는 사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포조가 아닌 자바 기술들은 규칙이 복잡하고 많다, 배우기가 어렵다, 그리고 메모리를 많이 사용한다, 이런 게 이제 특징이고요.
포조 형태의 클래스는 규칙이 거의 없어요. 아예 없을 수도 있고요. 규칙이 거의 없기 때문에 배우기도 쉽고 메모리도 좀 덜 쓰는 그런 형태라는 거죠. 그래서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이해할 때 뭐 컨테이너라는 용어 매우 중요하다고 했죠. 매우 중요한데 이 더불어서 포조라고 하는 용어도 같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스프링 프레임워크의 특징 잠깐 보면요. 스프링 프레임워크는 한 줄로 예를 서술해 버리면 IOC와 AOP 기능을 지원하는 경량의 컨테이너 프레임워크. 자, 여기에서 IOC도 중요하고 AOP도 중요하고 라이트웨이트, 가볍다라는 개념, 컨테이너라는 개념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합니다. 자, 먼저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라이트하다, 가볍다라고 표현하는데요. 두 가지 관점에서 가볍다라는 표현을 써요. 첫 번째는 프레임워크 자체가 가벼워요. 자, 우리가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이용하려면 스프링에서 제공하는 이런 라이브러리들을 다운로드해서 클래스페이스에 등록을 해야 되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메이븐을 이용해서 이 작업을 자동화 시킬 건데요. 아무튼 자, 이런 라이브러리들이 필요한데 이 라이브러리들이 전부 합쳐도 몇 메가가 안 돼요. 따라서 다운로드도 쉽고 이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시스템을 배포하기도 쉽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포조를 이용한다. 요거 중요하다고 그랬죠? 평범한 옛날 자바 객체. 그래서 포조 형태의 객체를 이용해서 어플리케이션을 운용하기 때문에 메모리 사용이 포조가 아닌 형태보다는 가볍다라는 거죠. 메모리를 좀 덜 쓴다. 자, 그리고요, IOC 요거 중요합니다. 제어의 역행, 이거를 뭐 역제어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제어의 역전, 제어의 역행, 인버전 오브 컨트롤. 자, 요 IOC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보게 될 거고요. 컨테이너라는 개념을 좀 이해를 해야 이 IOC 개념을 또 쉽게 정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컨테이너 얘기할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 IOC를 이해하는데 꽤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AOP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AOP는 Aspect Oriented Programming의 이니셜을 딴 거고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OOP와는 좀 다릅니다. Object Oriented Programming. 그래서 마치 AOP가 OOP를 대체하는 뭐 새로운 어떤 프로그래밍 패러다임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용어상 그렇기 때문에 근데 전혀 그렇지는 않고요. AOP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OOP를 대체하기보다는 OOP를 좀 더 OOP답게 강화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자, 요 AOP를 정리하는데도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돼요. 자, 그리고 더불어서 그 IOC라고 하는 것과 AOP라고 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적절하게 이용을 해서 비즈니스 컴포넌트를 개발한다. 이것도 좀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 이전 시간에 잠깐 봤는데 자바 기반의 프레임워크를 쭉 보면서 스프링의 MVC를 이용해서 프리젠테이션을 개발하고요. 스프링의 IOC와 AOP를 이용해서 비즈니스 컴포넌트를 개발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연동은 아이바티스나 마이바티스 또는 JPA나 하이버네이트를 이용해서 처리한다. 기억나시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이 이제 가장 중요한 컨테이너. 그래서 스프링은 바로 이 컨테이너입니다. 자, 스프링 같은 이제 프레임워크들이 대부분 이제 컨테이너를 이용해서 어떤 기능들을 제공하는데요. 자, 이 컨테이너라는 용어가 완전 새롭냐? 아닙니다. 여러분 서블릿을 배우신 분들은 서블릿 컨테이너라는 거를 써보셨을 거고 EJB를 배우신 분들은 뭐 EJB 컨테이너라는 거를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이 컨테이너가 그 스프링의 컨테이너가 기존의 서블릿 컨테이너나 EJB 컨테이너랑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하다못해 서블릿 컨테이너라는 개념을 알고 계신 분이라면 스프링 컨테이너를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컨테이너가 뭐 하는 걸까요? 왜 컨테이너가 중요할까요? 자, 컨테이너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이겁니다. 어플리케이션 운용에 필요한 객체를 메모리에 생성하고 객체들 간의 의존 관계를 관리하는 게 바로 컨테이너의 역할이에요. 자, 여러분 자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려면 당연히 객체가 필요합니다. 많은 객체들이 필요합니다. 그 객체들을 예전에는 우리가 자바 소스에서 new 해서 계속 생성을 해 왔는데 이제 컨테이너를 이용하면 그 클래스들의 객체를 자바 소스로 new 해서 생성하는 게 아니라 컨테이너가 생성해 준다. 두 번째는 객체들 간의 의존 관계. 객체와 객체들이 서로 이제 협업을 하면서 어플리케이션이 동작할 텐데 그런 객체들 간의 어떤 관계도 컨테이너가 내부적으로 다 관리해 준단 말이죠. 그래서 컨테이너가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컨테이너라는 개념을 서블릿 컨테이너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이 IOC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서블릿 컨테이너를 여러분이 확인하려면 당연히 서블릿 클래스라는 거를 먼저 만들어야겠죠. 자, 서블릿 클래스는 포조가 아닙니다. 포조가 아닙니다. 반드시 퍼블릭 클래스여야 하고 HTTP 서블릿을 상속해야 하고 그 다음에 디폴트 생성자가 필요하지요? 디폴트 생성자. 그 다음에 라이프 사이클과 관련된 메서드를 적절하게 오버라이딩 해야 되는데 재정의를 해야 되는데 자, 두겟 메소드 하나만 오버라이딩 했네요. 자, 두겟 메소드는 메소드 이름, 리턴 타입, 매개 변수 두 개가 픽스돼 있다. 자, 포조가 아닌 클래스들은 이거를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가 없어요. 정해져 있는 규칙이 있고 그 규칙을 외워서 개발자가 클래스를 작성해 줘야 됩니다. 자, 서블릿 클래스를 이렇게 포조가 아닌 형태로 개발해야 되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제가 이런 표현도 했었는데요. 만약에 여러분 이 두겟 메서드를 잘 보시면 이 메서드가 그냥 콘솔에다가 system.out.println에서 메시지 하나 출력하고 끝나잖아요. 매개 변수로 이 두 개의 객체를 받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다? 이 두 개의 객체를 전달해 주지 않으면 아예 메소드 호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맞죠? 그래서 리퀘스트와 리스판스 객체를 써먹든 써먹지 않든 이 두겟 메서드로 호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두 개의 객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블릿은 의도하지 않게 메모리를 반드시 일정 규모 이상의 메모리를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작성된 서블릿 클래스를 web.xml 파일에다가 등록을 했죠. 그래서 브라우저에서 웹 클라이언트에 해당하는 브라우저에서 hello.do라는 URL 요청을 하거든. 이름이 헬로우인 클래스를 찾아서 이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해라. 그리고 그 객체가 실행될 수 있도록 리퀘스트와 리스판스 객체를 전달해라. 자,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컨테이너의 두 가지 핵심 기능. 첫 번째가 객체 생성. 두 번째가 객체들 간의 관계 설정. 그거를 컨테이너가 담당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과정을 이 서블릿 객체가 생성이 되고 서블릿 컨테이너에 의해서 서블릿 객체가 생성이 되고 그 객체가 실행되는 과정을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자. 그림으로. 자, 이거죠. 자, 우리 교재에 이런 그림이 있고 그림 밑에는 관련된 설명이 1번부터 쭉 들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 톰캣 서버라는 거를 구동하게 되면 자, 보통 서버는 구동한다라고 표현을 하지요. 그렇죠?
근데 저는 서버를 생성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왠 줄 아세요? 톰캣 서버는요, 자바로 만들어진 클래스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톰캣 서버를 구동한다, 뭐 이클립스가 됐든 뭐가 됐든 톰캣 서버를 구동하게 되면 내부적으로 이렇게 new 톰캣이라는 자바 코드가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톰캣 클래스의 객체가 생성되면서 콘솔에 여러 가지 로그를 출력해 주는 거죠. 자, 톰캣은 자바로 만들어진 서버다. 그리고요, 이 톰캣 객체가 생성이 되고 나면 이 톰캣은 무조건 서블릿 컨테이너라는 거를 생성하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이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웹 어플리케이션, 뭐 서블릿이나 JSP 같은 웹 어플리케이션 공부할 때 좀 답답하지 않으셨나요? 뭔가 좀 어렵다는 느낌 받지 않으셨나요? 그러니까 왜 이게 어렵고 답답했을까? 왜 웹으로 넘어오면서 굉장히 나는 힘들었을까? 자, 저는요, 이것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톰캣 서버를 직접 만들지 않았거든요. 톰캣 서버를 직접 만들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톰캣 안에서 생성되는 서블릿 컨테이너도 여러분이 만들지 않았어요. 아파치 개발자들이 만들어준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만들지 않은 클래스들에 대한 이해가 전제가 돼야 이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서블릿에 대한 개념이 그래서 어려운 게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은 이거를 그냥 받아들이셔야 돼요. 아, 내가 만들지 않은 톰캣이라는 서버가 이렇게 동작을 하고 이 톰캣 서버가 생성되고 나면 서블릿 컨테이너라는 거를 내부적으로 생성해 준다. 그리고 이 서블릿 컨테이너가 이렇게 동작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어떤 스펙이라든지 설명을 통해서 이거를 이해한 상태에서 서블릿 프로그램이라든지 JSP 프로그램 기술을 배우셔야 되는 거죠.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서블릿 컨테이너는 톰캣 서버가 생성해 줍니다. 이 설명도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서블릿 컨테이너는 내가 생성하는 거 아니에요. 톰캣 서버를 우리가 구동하면 톰캣 객체가 생성된 직후에 서블릿 컨테이너가 반드시 생성이 됩니다. 자, 이때 web.xml이라고 하는 환경 설정 파일, 우리가 요거를 이제 웹 어플리케이션 디플로이먼트 디스크립터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어쨌든 이 web.xml 파일을 무조건 서블릿 컨테이너가 로딩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web.xml 파일에 오류가 있으면 서블릿 컨테이너가 생성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web.xml에 아무런 오류가 없다면 서블릿 컨테이너가 web.xml 파일을 로딩을 해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브라우저가 hello.to라고 URL 요청을 전송하면 서블릿 컨테이너는 hello.do 요청 들어왔어? 그러면 web.xml에 등록된 헬로 서블릿 클래스를 찾아서 객체 생성해주고 이 서블릿 객체의 두겟 메서드가 실행이 돼서 실행 결과가 응답으로 브라우저 쪽으로 전달되는 요게 서블릿의 흐름이죠. 자, 이렇게 서블릿 객체가 생성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가 필요하다? 컨테이너. 서블릿 컨테이너. 이 서블릿 컨테이너가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다? 서블릿 객체 생성과 운용이에요. 서블릿 객체를 생성하고 이 서블릿 객체를 운용하는 거예요. 당연히 두겟 메서드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리퀘스트 객체와 리스판스 객체를 생성해서 전달해 주겠죠. 누가? 컨테이너. 이 서블릿 컨테이너의 동작 방식이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될 스프링 컨테이너의 동작 방식과 거의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좀 긴 시간일 수도 있는데 서블릿 컨테이너라는 것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배우게 될 스프링 컨테이너의
어떤 개념, 컨테이너라는 것의 목적이 뭐고 컨테이너가 어떤 기능을 제공해 주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봤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그 실습을 통해서 IOC라고 하는 개념, 인버전 오브 컨트롤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